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죠? 네. 아마 여러 가지 경로로 저를 유튜브 상에서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실물이 좀 낫죠? 네. 농담이에요. 네. 진짠가요? 네. 죄송하고요. 지금 이제 막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막 찍으세요. 되게 많이 찍어서 막 동네방네 광고해주세요. 네. 해시태그는 실물 깡패. 네. 그걸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시작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요. 아침에 또 날이 약간 흐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주한 아침 보내고 여기 오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송파구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오늘 부디 큰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격려를 하고 가셨죠. 네. 성과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나 봤어. 그 여자 봤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 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오셨던 것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무언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달라지잖아요. 오늘 엄마가 한 가지만 달라지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일일이에요.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아빠분들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집에 있는 혹은 회사 간 누구 생각나죠? 저 집 엄마 좋겠다. 막 이러시죠? 네.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 집이 제일 중요해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들으시면서는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떻게 표정을 다르게 해주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까 그것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송파맘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네, 그럼 또 궁금하시죠? 애들 어디 보내? 적당히 감추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두 아이 엄마고요. 둘 다 아들이에요. 연년생이고요. 슬프죠, 프로필이. 네. 저보다 슬픈 분 계세요, 혹시? 네. 새 아들 연년생, 요 정도 되면은 제가, 네. 근데요, 큰 아이는 보성중학교 다니고요. 작은 아이는 방산중학교를 다녀요. 작은 아이가 보성을 같이 못 간 이유는 도움반이 없어서 저희 둘째 아이가 도움반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여기 송파구청까지 지금 와 계신 거잖아요. 그쵸? 네. 송파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는 어떤 이유로 여기에 둥지를 틀었건 간에 교육과 무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지역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도 괜찮은 지역도 있어요. 네, 선택. 교육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선택인 지역이 있고요. 여긴 아니죠. 네, 저도 송파에서 이제 3년차, 4년차 살다 보니까 정말 아이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 보고 있고요. 또 저 역시 노력하고 있고요. 다 비슷해요. 청어람 수학원 맞죠? 늘푸른인가요? 네. 네. 우리가 모두 고민하는 동네 집 앞에 보낼까, 방이동으로 셔틀 태울까, 대치동으로 실어 나를까 같은 고민하고 있는 어머님들 이렇게 딱 한정된 지역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다 못한 이야기들은 솔직히 너무너무 궁금하면 이따 질의응답 시간 있어요. 선생님 학원 어디 보내세요? 네, 정확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네,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제 경력을 굉장히 자세하게 화려한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이력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교사 15년? 이런 거 안 중요해요.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왜 교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까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7년 차 정도 되었을 때 큰아이를 낳았고 또 8년 차에 이어서 작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사람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1위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장난 아니시죠? 그죠? 솔직히 나 지금 타오른다.
하시는 분들 오신 거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이 아침에 머리 감고 왜 오세요? 그렇게까지 이제 열정적이신데 사실 이거 티는 못 내죠. 네, 아닌 척하고 지내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학 있죠. 네. 송파 살면서 그 대학 꿈꾸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대학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지 않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저는 교육열이 유독 높은 사람이고 이거는 초등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교실 안에서 진짜 팽팽 돌아가는 애들을 매일 봐요. 매년 봐요. 볼 때마다 와,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저런 애가 나오겠구나. 저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교사인 저희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그런 애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고 예상을 했어요. 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 부모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학부모 상담 주간, 지금은 전화로 간단하게 끝나기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30분 넘게 마주 앉아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그러면 자,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솔직한 마음으로 교사들은 정말 나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오시면 후배 엄마의 마음으로 듣게 마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 부모님이 가지신 어떠한 면들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아이 모습이 저렇게, 아이의 태도와 아이의 학습 습관이 저렇게 잡혔을까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뭐라도 단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상담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열심히 교육열이 불탔고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약간 멀쩡해 보여요. 똘똘해 보여요. 자,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일은 둘째 아이 돌 때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돌인데 얘가 너무 잘 자요. 순해요. 너무 순해요. 그래서 연년생 아들 둘인데 둘째가 잘 자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계속 재웠어요. 알고 보니까 그 1년 동안 아팠고 지능 손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제가 지금 웃을 수 있을까요? 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저렇게, 근데 아이를 장애아로 만들고 저렇게 나와서 저러고 있다고? 네,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 몸의 이상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달 지능이 손상되는 중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잠이 많았고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서울의 5대 병원 아시죠? 네, 거기에 있는 전문의를 만나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실오라기라도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라도 얘는 조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떤 노력이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5번째 마지막 병원까지 딱 가서 교수님들은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야 받아들였지만 그분들은 진작에 알고 계셨죠. 받아들이세요. 얘는 절대 일반인의 수준으로 지능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지막 선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했던 말,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둘째는 저기 그렇고 저희 큰애가 이름이 규현인데요. 갑자기 큰애가 등장하죠, 여기서. 우리 규현이 서울대 보내자. 아무 죄 없는 큰애가 소환이 됐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막 진짜 세상한테 막 원망을 할 수가 없고 그 모든 속상함을 큰애를 서울대 보내는 것으로 제가 막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자. 저희는 그때부터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둘째 아이 치료 때문에 복직을 하기 어려웠고요. 남편은 계속 현장에서 서울대를 갈 만한 싹수를 가진 아이들을 열심히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죠. 밤마다 토론을 했어요. 어떤 점이 이 아이를 우수하게 만드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
어쨌든 둘째 아이가 10살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주지 않아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면서 이제 도저히 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 끝에 사직을 그때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 호기롭게 아이를 뭐 케어하겠다라고 사직했지만 돈이 없죠.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쵸? 네, 큰아이도 시켜야 되고, 작은아이 치료비도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책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 한 푼이라도 벌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자식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면, 난 뭐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이었고요.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육에 진심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제가 교실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5년 후, 10년 후를 추적한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만 이 아이가 결국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되게 열심히 하면서 결과도 내는 고등학생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가셔도 돼요. 거기까지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 어제도 뭐 던지신 분. 송파에 살다 보면 던질 일이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자, 그럼 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오셨는데요. 큰아이 학년을 좀 알려주세요. 네, 큰아이. 둘째, 잊으세요. 약간 삭제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만은. 우리 집안의 공부 분위기, 또 문해력을 키우는 분위기, 자기 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키우는 모든 분위기는 큰아이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지속해주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큰아이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자, 큰아이 아직 미취학이다. 손 들어주세요. 미취학. 네, 반갑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떠냐면, 나 너무 극성스럽나? 아니에요. 오실 곳에 오신 거 맞아요. 네, 여기 오셨어야 돼요. 네, 어깨 펴세요. 미취학 어머님들. 네. 또 이런 데 갔다 왔다 그러면 막 주변에 유치원 엄마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얘기도 못해 또. 네. 제가 진짜 제각이 일찍 오신 분들은 임신하신 분 봤어요. 저도 모르게 당연히 초등 강의였고 하니까 둘째인가 봐요 그랬어요. 얘 첫째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서 미리 들어두면 좋잖아요 하시면서 너무 발랄하게, 거의 만삭이었거든요. 그렇게 듣고 가셨는데 제가 그날 그분을 정말 많이 칭찬해 드렸어요. 일찍 들으실수록 좋아요. 자꾸 애들만 선행 일찍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 정보와 교육관을 일찍 세우는 것에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애들은 어차피 우리 선행 아무리 시켜도 잘 안 되죠. 시켜보신 분들 다 실패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자,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부모가 나만의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교육관을 세워가는 것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거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되는 것은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학년 어머니 손 들어주세요. 1학년. 네, 반갑습니다. 보이시죠? 표정 어둡잖아요. 그죠? 1학년 때, 자, 그럼 우리 나머지 초등 선배 어머님들께 물어볼게요. 1학년 때 그렇게까지 머리 아플 필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답을 주셨습니다. 선배 어머님들께서. 자, 2학년 어머님들 손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3학년 어머님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4학년 어머니 손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5학년. 와, 5학년 고민 많으시죠? 네. 5학년 때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왜냐면 자꾸 중등 끝냈다는 애들이 생기면서, 네. 기분이 제일 안 좋을 때가 5학년인 것 같아요. 5학년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자, 6학년 어머님 손 들어주세요. 네, 이분들도, 네, 역시나 어둡죠? 네. 중학교 1학년 손 들어주세요. 중1, 네, 반갑습니다. 내려주세요. 중2 손 들어주세요. 중2 어머님들 고생 많으시죠? 내려주세요. 중3 어머님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등학생 계세요.
와, 네, 우리 선배 어머님들 많이 오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당장 내가 부모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결심하고 계획한 것으로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유전자는 못 바꿔요. 유전자를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저랑 이제 모든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다 느끼시는데요. 초등 교실에서 정말 똘똘한 아이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와, 쟤 뭐야? 뭐지? 궁금하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빠가 의사. 정말이에요. 최소 교수나 연구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초등은 타고난 것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예요. 얘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거나 부모가 어떤 구조화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얘를 막 잘 길러서 얘가 그렇게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초등 때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입시는 힘든데 실패하게 돼요. 되게 길게 가셔야 돼요. 지금 초1 어머님들 죽었어요. 고생하실 각오 하시는데요. 자, 어떤 학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우리 애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어떻게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해나갈지를 계속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그것에 유리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취해서 거기에 힘을 줘서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 시간들을. 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 반에 약간 자꾸 거슬리는 애 있죠? 생각나게 만드는 아이 있죠? 어떤 애가 뭐 어느 학원에 몇 레벨이 됐대. 그리고 공개 수업에 가봤더니 걔만 발표 3번. 그런 아이들 있어요. 자, 어느 반에나 다 있고요. 걔네들 수년 동안 봤습니다. 중요한 거 걔네들이 초등 때 보여줬던 어떤 모습, 그것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가 이뤄낸 성과가 아니고요. 공부는 결국 아이 본인 스스로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라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자꾸 신경 쓰여도 이제 우리 그냥 쿨하게 있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내 아이입니다. 자, 내 아이 인생이 있어요. 내가 얘를 딱 봤어요. 너무 사랑하시죠? 일단 학교 갔으니까 사랑하시죠? 학교 가주면 아침에 제일 예쁘잖아요. 그쵸? 내 아이 인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바람이 있으실 텐데요. 자, 뭐 제가 많은 강연을 통해서 여쭤보면 되게 막 많은 답들이 나오죠. 중학교 때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생각하실 때 그 무엇보다 이 가치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의 성인이 될까? 키 180, 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키를 바라지 마시고요. 자기가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일을 하는 독립된 성인 이 되기를 꿈꾸시면서 아이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아무리 잘 길러내도 30이 되고 40이 돼도 도대체 독립할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을 엄마에게 물어보고 모든 것을 엄마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죠. 그쵸?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이전, 즉 19세까지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아이가 그런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성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힘을 키워줘야 될까? 어떤 실력을 쌓게 해줘야 될까? 어떤 대학을 가게 해줄까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태도와 어떤 역량, 어떤 힘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공부 때문에 엄청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학원 갔더니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학교에선 또 달라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중심을 잡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 오늘 이거 3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정답은요, 국영수입니다. 뭐 거창한 인성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자, 국영수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네. 자, 흔히 이제까지 공부를 해왔던 쭉 공부 경험들을 싹 모아서 어떤 최종 정리 및 도약을 위한 바로 직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초중고 전체 중에 중3 겨울방학이에요. 네. 윈터 캠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정말 듣도 보도 못했으나 다들 알아보고 있는 정말 많은 종류의 사교육을 접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우리 송파는 사교육의 천국 아닙니까? 그쵸? 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예요. 저만 해도 정말 학원에 많은 그런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와, 어떤 것이 과연 내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일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요. 네. 학원은 방이동으로 보내고 있지만 레벨 테스트는 대치동으로 어쩌녁에도 갔다 왔어요. 이게 송파 맘들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호시탐탐 또 어떤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봐야 할까? 어떤 학원으로 갈아타야 할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죠. 자, 그런데 중3 겨울방학, 소위 말하는 그 윈터 캠프에 들어가서 막 아이들이 2달씩 한 달에 300만 원 내래요. 자, 그러한 사교육들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국영수래요. 선생님 그때 되면 뭐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뭐도 하고 뭐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걸 더 힘을 줘서 하고 덜 중요한 걸 힘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국영수가 최고 중요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송파맘들?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할까요? 독서, 체력. 네. 두 번째는 수영국이래요. 세 번째는 뭘까요? 맞았습니다. 교육관이 뚜렷하시군요. 네. 그 정도로 거의 최후의 순간이다 하는 순간까지도 국영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국영수 위주의 공부 전략을 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도 해야 돼 라고 들려오는 것들요, 하면 좋고 해두면 좋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많은데요, 국영수가 탄탄하게 일정 시간 이상 가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아돌고 애가 막 하고 싶다고 사정사정을 하느냐, 그럼 그때 그걸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국영수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 특징, 자기가 정말 고등학생이 되면 애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생전 안 그러던 애가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도 공부를 잘하고 싶대요. 근데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얘는 뭐 잘해야 인서울이다 정도의 느낌을 가졌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돌변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갑자기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 뭐냐면, 진작 국영수 좀 잡아놨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본인도 너무너무 등급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영수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올라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과목이라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가 어떻게든 암기 과목은 막 100점 맞고 올려보는데 국영수에서 한계를 느끼고 지난 날을 본인도 안타까워하고, 네, 어머님들도 그때서야 얘가 이렇게 뒤늦게 정신 차릴 줄 알았으면 국영수 좀 더 시킬 걸 그랬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야죠. 우리 큰아이 국영수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여기서 손 들면 막 째려볼까봐 무서우시죠? 국영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면서는, 들으시면서는 우리 아이 일주일 일정, 공부 시간,
공부 과목 이런 것들 리모델링 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국영수 위주로 가고 있는가를 꼭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국어,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특히 국어는 다른 두 과목, 영어와 수학의 문해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국어 먼저 잡으셔야 돼요. 초등 때 국어 먼저 중심을 확 잡고 거기에서 영어 노출을 늘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3년은 뭐다? 수학이에요. 중학교 3년 내내 거의 수학에 올인한다. 얘가 국어, 영어는 진짜 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 하되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니야 정도로 해놓고 수학에 매진하셔야 이 아이가 국영수 세 가지를 경쟁력을 갖춘 채로 고등학교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꼭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들으시면서 그러면 지금 애가 막 한국사 너무 좋대요 선생님, 막 자격증 딴다고 하세요. 갑자기 오늘 가서 한국사 끊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요. 국영수의 중심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다른 과목들은 얼마든지 초등 시기, 중등 시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큰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 사교육을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 중등 시기에는요, 이거 세 가지만 무조건 잡으세요. 다 잡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다 잡으려고 노력해보셨죠? 네, 아무리 노력해도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세 가지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아무리 고등학생이 돼서 진짜 막 잠 한숨 안 자고 일타 강사 강의 다 듣고 온 과목, 전 과목 과외를 붙여도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큰아이 준비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문해력, 지금 문해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 문해력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고 노력을 제가 나름 하고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손파만 힘내세요. 자,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공부 습관 시도해봤는데 잘 되진 않는데 저게 중요하다는 건 나는 알고 있었다. 듣긴 들었다. 네, 들은 게 어디예요? 그죠? 자, 내려주세요. 자, 나는 아이와의 관계,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우와, 네, 내려주세요. 자신있게 손 드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실제로 관계가 좋다. 손 들어주세요. 자, 애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오, 보세요. 손 못 드신 분도 많고 저도 손 못 들어요. 자, 사춘기 이후가 되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져요. 어떤 뭐 좋다? 반갑다?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들은 싹 사라져요. 그게 그냥 자기가 그러려고 난 이제 엄마에 대한 마음을 끊겠어, 정리하겠어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요. 이 시기에 투닥투닥 몇 번을 하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자, 문해력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자기주도 공부 습관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가정에서 시도를 하다가 정말 너무 많이 실패를 하시는 거라서 요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해력 향상은요, 지금 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 우리 아이 책 읽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읽기는 읽는다. 네. 내리세요. 좀 탐탁치는 않죠? 왜 저런 책만 계속 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과연 이해를 한 것일까? 의심스럽고, 그쵸? 그리고 책도 중요한 건 아는데 숙제도 해가야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쪽 방이동 학원가의 무시무시한 숙제들은 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학원에 보내기로 결심한 이상 독서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초등 저학년 1, 2, 3학년 정도는요, 초등학교 교실에, 초등학교 안에 도서관 있는 거 아시죠? 도서관에 가보면요, 정말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1, 2학년들은 전체 전교생이 다 도서관을 다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에 5권씩 계속 대출을 해요. 자기가 대출 왕이래요. 이 과정을 거쳐서 3, 4학년이 되면 한 절반 정도 친구들이 도서관을 드나듭니다. 그리고 5, 6학년이 되면 왜 가? 간다고, 도서관 간다 그럼 왜? 라고 물어봐요. 주변에 책 읽는 친구들이 싹 사라지고요. 이제 책을 읽는 일부 아이들이 외롭게 본인만의 독서를 하는 시기.
그 시기가 5, 6학년이고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뭐냐면 5, 6학년 시기를 책을 근근히 읽으면서 견뎌왔던 아이들, 책이 아니라면 어린이 신문이나 어린이 잡지라도 뭐라도 글자로 된 것들을 읽으면서 그걸 읽으면서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 중에 극히 일부만 중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읽고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읽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성인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성인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3, 4학년 때 독서가 중단되죠. 그 정도 비슷비슷한 수준의 문해력으로 대입을 준비해요. 그럼 4학년 수준의 문해력과 성인 수준의 문해력을 가진 애들이 경쟁을 한다고 할게요.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아시겠죠? 근데 그게 특별히 저희 아이는 굉장히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타고났어요. 아무리 사랑하던 아이도 집안에서 부모님께서 특별한 노력들을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책을 그만 읽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아침부터 오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제 저서를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지금 앉아서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책 보실래요? 핸드폰 하실래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더 약하죠. 유혹에. 너무나 재밌는 영상과 스마트폰 속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을 책 앞으로 책을 펼치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반대로 설명하면요. 그것만 해줘도 엄청 경쟁력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을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잘하지 않아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잘하고 싶고 부모님도 기대하고 그래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한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에 힘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쏟지 않고 덜 중요한 것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서 열심히만 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일주일 단위의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최소 2시간을 권장을 드립니다. 초등은 2시간, 중등은 이미 약간 지갈길을 간 느낌이 들죠? 네. 하지만 최소 1시간이라도 혹은 방학 중이라도 근근히 독서 시간을 유지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책의 형태가 아니라도 아이가 관심을 갖는 텍스트가 있다면 계속 읽도록 해주세요. 이게 준비된 아이들 중에서 문해력이 탄탄하다. 즉 중학교 올라갔는데 교과서가 읽어진다. 몇 안 돼요. 그런 아이들. 굉장히 어휘가 전문적이고요. 텍스트가 길어집니다. 자, 일부 아이들만 중학교 때 이제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공부 너무 갖고 싶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중학교 시기까지 정도 아이에게 공부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가장 만들어둬야 되는 것은 문해력과 자기주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서적인 안정. 안정되면 좋죠. 선생님, 좋은데. 근데 뭐, 안 시킬 수 있나요? 하면서 또, 자를 막 이렇게 흔드시죠? 자, 부러져 보신 분. 제가 뭐 아닌 것처럼 하지만, 저도 자 부러뜨리고, 자 부러지면 이게 날아가는 거 아시죠? 위험해요. 자, 정서적인 안정.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좋은, 여기 우리 송방함님들 달릴 준비 되셨죠? 아이 위에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찾아가서 정보를 구해오거나 시간을 투자해서 뭐라도 더 하나라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신 분들만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정보를 막 모아요. 새로운 학원도 알아내고 또 뭐가 학교 생기부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도 알아내고 자, 그런 거 하나하나 수집을 하면서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정서적인 안정인 이유가 뭐냐면요. 먹혀야 말이죠. 나만 정보가 100개면 뭐해요? 부모님들 막 정보 없어서 요즘 힘드신 분들 없어요. 모든 정보가 무료로 다 풀려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정보를 얻기가 너무너무 쉬운 세상에 손만 뻗으면 정보가 다 들어오는데 아무리 좋은 정보도 아이에게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까요? 애랑 나랑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랑하지 안 해도 돼요. 지금 하라는 거는 아이와의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사춘기 이후에 부모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말을 듣는 것, 귀담아 듣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엄마는 맨날 뭐라 그래. 맨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다 준들 아이가 그걸 귀담아 들을까요? 어차피 맨날 뭐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흘려듣기. 이제 초일 엄마들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춘기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 시기에 극히 일부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일부 아이들만 부모님이 열심히 모아다 주신 정보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 부모는 알고 있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바랍니까? 아이가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죠? 아이가 나보다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이미 다 인생을 살아왔고 나는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엄마가 하는 얘기는 다 관심 없어. 이거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 잔소리잖아. 엄마 나 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나 혼내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튕겨나가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까 애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죠? 네, 부럽습니다. 자,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 그 느낌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시고요. 잘 모르겠어요. 애가 약간 조금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부분부터 개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부모가 되셔야 되냐면요. 오늘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사 안 하면 안 하실 거는 아니죠? 네. 자, 숙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셔야 돼요. 맞이하실 때. 자,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건강하게 집에 돌아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건가요?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날마다 스마트폰만 열면 너무나도 끔찍한 초등학생, 중학생들,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마약 중독까지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애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온 게 너무 당연하시면 안 돼요.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되게 반가우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특징이 뭐냐면 문 밖에 나가면 되게 친절해요. 막 앞집 아줌마 만나면 난리네. 언니! 그 에너지를 이 집안에서 쓰셔야 돼요. 왜 그 언니는 그렇게 반갑고 왜 우리 애는 안 반가워요? 손 씻어. 죽나요? 손 안 씻으면? 아니, 애가 학교를 잘 마치고 왔는데 조퇴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집에 왔는데 손 씻으란 말밖에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진짜 서운해요. 애들 마음이 그거예요. 저는 학교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애들 하루 종일 우리는 돌아서면 오는 것 같아요 라고 자꾸 애가 되게 빨리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마음이고 애들은요 한 8시 넘으면 출발하죠. 그때부터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을 시간마다 왜 이렇게 활동도 다양하고 이동도 많고 쓰라는 것도 많고 읽으라는 것도 많고 앉으라 서라 뛰어라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오전 내내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도 벌써 힘드시죠? 이걸 아이들이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움직이고 싶은 아이들이. 그러면서 간신히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오자마자 왜 지금 왔어? 빨리 손 씻어. 이러다 셔틀 늦어. 숙제 다 했어? 뭐죠? 도대체 어떤 존재이신 건가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질 때 애들 진짜 힘들어요. 중학생 애들이요. 지금 엄청난 얼마나 대단한 대학을 갈지는 모르겠으나 수행평가 망쳤다고 막 비 맞으면서 그네에서 울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네, 저희 애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아세요? 장담할 수 있으세요? 우리 애가 갑자기 막 마음을 먹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서 막 점수 1점에 울고불고 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좋겠죠? 제발 울고 불어라 막 이런 생각 하시죠? 네. 어쨌든 그런 애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 자, 그런 아이라면 그 스트레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아이가 가지는 스트레스. 친구들끼리 서로 너 몇 줄 써서 냈니? 너 몇 장 냈니? 수행평가 서로 비교하고 나는 망했다라고 혼자 속상해서 그러고 있는 아이들, 결국 가정밖에 없어요. 정말 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이 안 온 남편 생각하지 마세요. 오신 분만 잘하시면 돼요. 얘가 정말 본인이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분명히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성적이 딱딱 나와주는 아이는 없어요. 분명히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데 내가 너무 아까워라고 하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라고 했잖아 라고 엄마가 막 더 큰 소리 칠까봐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어머, 뭐 안 중요해 엄마. 어머, 나 이번 수행 어차피 뭐 날린 거야. 포기했었어. 뭐 안 나올 줄 알았어. 삐죽삐죽함.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 아니에요. 야, 금지. 야, 아니에요. 쓰시면 안 돼요. 얘가 그 스트레스를 부모에게 잘했든 못했든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중등이라고 하는 그 이제 경쟁으로 내모셔야죠. 왜 스트레스는 혼자 다 감당하라고 하면서 자꾸 경쟁으로만 내모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을 때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트레스는 더 쌓이기 전에 빠르게 해소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때. 자, 그럴 수 있는 역할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숙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이를 되게 심하게 환영해 주셔야 돼요. 정말 차마 선생님 그건 못하겠어요. 자, 한 달에 100만 원씩 학원비 긁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돈도 안 들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 하시려고 하시죠. 그게 바로 비효율이에요. 자, 오늘 밖에 아침에 뭐가 오려고 했죠? 뭐 오려고 했죠? 이러면 안 돼요. 텐션이 이러면 안 돼요. 비요. 왜요? 뭐가 슬픈 거예요? 도대체 여기까지 건강히 와서 오셨으면서. 우리 슬프지 않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이미 몸이 지쳐있는 상태로 들어온 거잖아요, 집에. 애가 더 지쳤지 우리가 더 지친 거 아니거든요. 때로 우리가 더 지치는 날도 있지만 우린 어른이잖아요. 내가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가 지쳐서 들어오면 환영을 해주셔야 돼요. 높은 텐션과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신났어? 이 정도의 후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로 연습을 해볼게요. 밖에 지금 뭐가 오려고 하죠? 네, 너무 듣기 좋죠? 이거를 언니 하면서 옆집에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들어왔을 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저희 큰아이, 저 아시죠? 서울대 보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얼마나 공대가 키우는지 몰라요. 자, 그것이, 자, 이제는 이제 우리 처음에는 저와 남편만의 바람이었다면 아이 본인이 서울대를 희망하기 시작을 하자. 우리 셋이 이제 한 팀이 된 거죠. 자, 그런 제가 매일매일 하는 거. 애가 정말 그런 아저씨가 없어요. 정말 무뚝뚝하고 정말 반응 없고 눈빛 맨날 알 수 없고 그런 아이를 붙들고 애가 올 때마다 규현이 왔어! 라고 해요. 어느 날 아파서 못했어요. 왜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마다 엄마 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우리 큰아이 이름 넣어서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배에 힘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땡땡이 왔어! 해볼게요. 시작! 네, 표정 더 푸실게요. 여기 미간 잡지 마세요. 풀고 정말 진심으로 진짜 네가 오늘 살아 돌아와서 난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를 환영한다 라는 마음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마음이 그렇게까지 동하지 않으면 표정이라도 가식적으로 지으세요. 우리 되게 가식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 있잖아요. 저도 지금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이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기 좋아요. 진짜, 네. 환하게 엄마가 웃으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엄마 체력 준비하세요. 네, 송파에서 아이 키우시려면 체력이 관건입니다. 어떤 동네는 아이가 알아서 쭉 뭐 대충 이렇게 뭔가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근데 이 동네는 너무 사교육 정보가 흘러 넘치고 앞뒤로 양옆으로 사교육 정보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모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정보를 매칭을 해주고 싶다라는 정도의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체력이 관건이에요. 여기 너무 아프거나 너무 피곤하면 못 오시는 거죠. 지금 오실만 하니까 오신 거죠. 그쵸? 막 거의 링겔 맞고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 정도 체력. 근데 체력은 느끼시겠지만 한 해가 다릅니다. 지금 체력이 고3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유전자는 내가 포기를 한다지만 우리 아이가 본인이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을 때 같이 달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나는 체력을 준비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운동하셨나요? 자, 오늘 운동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늘 운동. 와, 부지런하시네요. 네, 뭐가 됐든 좋습니다. 지금보다는 체력이 점점 좋아지시거나 지금 체력이 고3까지 쭉 가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걸 좌우하게 될 거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기주도 공부 습관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애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학교 학원 숙제 혼자 챙겨요. 혹은 챙긴 적이 있어요. 챙긴 걸 본 적이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웬일로 하루 챙겼더라고요. 자, 내려주세요. 자, 혼자 챙긴다라는 거. 애가 혼자 챙기기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챙기면 사실 되게 기특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학원 숙제를 지가 챙겨서 알아서 하고 되게 기특한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작 좀 하지. 딴 집 애들은 벌써부터 지가 알아서 했다고 하는 걸 나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내가 참았다. 근데 너 이제 하냐? 진작 좀 하지. 됐네. 잘했네.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죠. 다 알아요. 아는데 내가 안다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 아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학교 숙제나 학원 숙제 준비물을 혼자 잘 챙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엄청 너한테 유리할 거래. 드라마 대사 같죠? 좀 약간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그런 드라마 대사 같은 말들을 그냥 하세요. 어차피 흘려들어요. 근데 흘려듣기의 무서움 아시죠? 네. 그렇게 흘려듣다 보면 나중에 그것들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순간에 튀어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물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하세요. 자, 어떤 과목을 공부를 이제 공부 습관을 잡아가는데 뭐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는데 웬일로 혼자 영어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는 엄마가 옆에 앉아야만 하는데 혼자 시작하더니 끝도 내줬다. 이런 거 구경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가 한 과목 정도는 이랬던 것 같아. 자, 내려주세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그게 아이가 뭔가를 신호를 보낸 거예요. 저도 이제 기회를 주신다면 잘하지는 못하나 혼자 해볼 수는 있어요 라고 신호를 줬는데 부모는 그 신호를 일단 못 본 척해요. 왜냐? 이대로 주도권을 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레벨 떨어지고 그러다가 공부량 줄어들고 지 멋대로 하다가 망할까 봐. 자, 알아서 하겠다는 말, 자, 이거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죠?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걸로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은. 일단 약간 하나 추임새 넣고 시작해.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네, 내려주세요. 애가 신호 보낸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하겠다가 아니라 알아서 하겠다고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해야 되죠? 지금 연습해가는 과정인데
연습을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짠! 하고 잘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기회를 달라는 뜻이고요. 주셔야 돼요. 이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결국 아이가 주도권을 가져갈 마음이 전혀 없어서 본인의 공부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학원에 질질 끌려가면서 이 학원 선생님은 이 학원의 숙제를 무조건 다 해오라고 하고 이 학원 선생님은 이 단어 테스트 무조건 준비해오라고 해서 밤이 1시, 2시가 돼도 잠을 자지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실력 면에서는 크게 향상이 없는 매우 비효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알아서 하겠다는 말 들으셨으면 네, 좀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되게 쓸데없어요. 진짜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라고 생각되는 공부는 아닌데 뭔가 진짜 아이가 이해 못할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해놓고 본인 혼자 흐뭇해하는 모습 본 적 있다. 손 들어주세요. 다 있으시죠? 네, 우리 앞에 흰티 어머니 어떤 거 하던가요? 돌 던지기요? 죄송해요. 제가 지방 사람이라. 공 던지기요? 네, 돌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공을 그렇게 열심히 던져요. 잘 던진다고, 그죠? 그게 뭐. 그러면 우리 여기 검은 옷 입으신 어머니 어떤 걸 열심히 하던가요? 색칠하는 거 굳이 꼼꼼하게 색연필 갖다가 안 해도 되는데 색깔 펜 가져와가지고 여기. 아, 네. 저 시간에 연필로 그냥 풀었으면 세 쪽 더 푸는데 굳이 색연필을 가지러 간 다음에 갖고 와서 되게 꼼꼼하게 칠하는 모습을 보면 저 시간에, 저 노력으로, 저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죠. 자, 중요한 건 아이들이 내가 진짜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껴봤어야 돼요. 성취감이라는 감정은 어떤 사교육에서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나중에 고등학교 때 애들 막 과외시키려고 지금 돈 모으고 계시죠? 주식하고 계시죠? 자, 그것들, 그 어떤 사교육과 어떤 일타 강사님도 아이에게 성취감이라는 감정은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얻으면 되잖아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공부에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공부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성취감은 반드시 아이가 이 성장하는 시기에 느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 너무 좋았던 이 느낌을 가지고 공부에 적용하면서 아, 공부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이런 뿌듯한 기분이 드는구나를 아이가 예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해서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정도 아이가 느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진작에 신호를 보냈고요. 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갈이 할 때 이가 올라오는 줄도 모르고 안 뽑아준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뽑으려고 막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주일 후에 치과 갔더니 벌써 올라왔어요 어머니 막 그럼 되게 부끄럽잖아요. 이가 올라온 거예요.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 사춘기로 향해 가면 갈수록 아이가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고 학교에서 이미 좌절, 성적, 공부에 관한 좌절을 많이 느끼면 느꼈을수록 이 아이가 자기 주도를 시도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이가 신호를 보냈을 때를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시도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한번 된 것도 같아요.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네,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 거의 대부분의 여기 오신 분들은 시도를 하셔도 되는, 해야 되는 단계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단계는요. 이 공부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경우, 하기로 했던 분량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공부 주인이 뭐야? 누구야? 네가 생각을 해봐. 내 거야? 내 공부야? 공부 잘하면 엄마가 좋은 거야?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야? 애는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위해서 열심히 본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 혹시 여기 있나요? 없어요. 애들이 공부를 왜 할까요? 안 하면 혼나니까. 다 똑같아요, 지금. 안 하면 혼나고 열심히 하면 칭찬받으니까 하긴 해요.
근데 이 공부가 내 거라는 생각, 나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그런 아이한테 아무리 설교를 늘어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 공부의 주인이 본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어머님이 갑자기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1,000만 원 넣었다. 필요한데 써라. 해놓고 다음날 전화를 하시죠. 어디다 쓸 거야? 뭐뭐뭐 쓰려고요. 약간 말하는 것도 좀 기분 안 좋죠? 자, 말씀드렸어요. 근데 애미야 그렇게 쓰지 말고 그 중에 100만 원은 이렇게 애비 뭐 보약해주는 데 쓰고 또 100만 원은 애들 학원비 쓰고 하면서 시어머님이 쫙 짜주셔요. 되게 친절하게, 되게 사랑해요. 1,000만 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돈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해놓고 나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죠. 나에게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공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이가 자기주도를 너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도 좀 자기주도, 어머님들 약간 유행어더라고요. 우리 애도 좀 자기주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도권을 주지 않고 선택권을 주지 않았으면서 애가 자기주도를 못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세요. 해봤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의 일주일 일정과 공부를 매일매일 해가는 과정, 국영수 하고 계시죠? 자, 그 과정에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시는데요.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에요. 그건 아이들도 힘들어요. 지금 기존의 일정들을 아이랑 공유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시간도 아이랑 공유한 상태에서 하나씩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예를 들면 수학을 문제집을 수학은 복습입니다. 자,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선행 신경 쓰실 때 아니에요. 선행 열심히 달리던 엄마들이 지금 다시 복습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복습을 잡아가는데 복습을 하루에 문제집을 3쪽씩 풀고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2쪽 풀래, 3쪽 풀래 라는 정도의 결정권, 선택권은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쪽을 풀면 애가 숨이 끊어지나요? 죽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권을 줬을 때 아이가 그럼 2쪽 풀래, 3쪽 풀래 했을 때 3쪽 풀게요 하는 애가 정상입니까? 그런 애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는 멍청한 거죠. 2쪽 푼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자, 2쪽 푼다 그러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됐어. 선택권 필요 없죠, 그때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막 끌어가시려고 하시죠. 자, 그럴 때 3쪽 풀래, 4쪽 풀래라고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약간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가 선택하면 엄마가 들어줘. 왜냐? 내 공부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건의를 하면 먹혀.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영을 해주셔. 그런데 선택권을 너무 많이 주면 다 반영하다 보면 이제 끝도 없고 엄마가 되게 슬퍼지죠. 그러니까 아이가 선택권을 가져도 되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러면서도 아이가 흔쾌히 선택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권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택권을 하나 주시고요. 하나 줬는데 그대로 잘 하고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막 공부량을 끌어내리거나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자, 거기서부터 선택권을 늘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말마다 책을 읽는데 책을 읽을 때 한 1시간 정도만 읽을까 아니면 2시간도 괜찮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되 바른 습관, 그리고 국영수 문해력만 키워갈 수 있는 상황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안에서 계속 선택권을 주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자, 2번째 과제 나갑니다. 첫 번째 과제 벌써 다 까먹으셨죠? 이따가 복습할게요. 자, 2번째 숙제 드릴게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아이랑 같이 앉아서 일주일 공부 계획을 짜세요. 이것이 자기주도 공부 습관의 핵심 실천 강령이에요. 이것만 계속 하시잖아요? 최소 3년이에요. 네. 선생님 3달도 힘든데. 자, 돈 안 들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장담컨대 1%도 실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실천만 하면 무조건 유리하고 달라집니다. 일요일 저녁이나 오후 시간에 아이랑 같이 앉아서 일주일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아무 플래너나 쓰셔도 돼요. 그냥 종이에 막 이면지에 줄 그으셔도 되고요. 공책 갖고 와서 해도 되고요. 다이소나 문구소 가면 엄청나게 많은 플래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애가 예쁘다고 하는 거, 좋다고 하는 거 사다가 일주일 동안 공부 학원 언제 가고 학원 무슨 요일 가고 공부 뭐뭐뭐 할지를 처음에는 엄마가 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안 보려고 해요. 도망가요. 라고 하죠. 엄마가 짜기 시작을 하면서 간식을 놓으세요. 미끼를 놓는데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미끼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먹어야만 되는 거 있잖아. 떡볶이 같은 거. 돌아다닐 수 없죠. 그런 거를 놓고 엄마가 무심한 듯 옆에서 공부 계획을 짜기 시작을 하다가 애가 떡볶이 때문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고 구경을 하죠. 그러면 물어봐요. 수학 너무 많나? 조금 줄일까? 어때? 약간 뭐 관심 없으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요. 눈 쳐다보지 마세요. 공부 관련 얘기할 때 애들이 눈 쳐다보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엄마가 뭔 답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눈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무심한 듯 쓰시면서 요새 네 쪽씩 잘 풀더라. 근데 좀 많나? 오래 걸리지. 좀 줄일까? 세 쪽만 할까? 그럼 애가 너무 횡재했죠. 떡볶이 먹다 말고 한쪽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공부 계획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점점 공부 계획을 이것은 내 거고 엄마가 이렇게 짜신 거대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엄마가 물어봤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하면 먹히는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 계획을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루틴이 만들어져 있으면 요 정도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하루 작정을 하고 아프세요. 엄마가 들어 누우세요.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엄마 몸 너무 안 좋아. 그 공부 계획 그거 혼자 할 수 있을까? 짜서 엄마 좀 보여줄래? 힘들면 말고. 애들 짜와요. 짤 수 있어요. 개판으로 짤 것 같죠? 막 수학 빵 시간 일기 절대 안 씀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해왔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다음 주가 벌어질 건지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가 공부를 깎아야 되는지 본인도 양심이 있으니까 알아요. 그 과정을 대화를 하면서 계속 해왔을 경우에는요, 아이가 이제 공부 계획을 짤 때도 넘지 않는 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일주일 단위로 짜고요. 그러면서 점점 주도권을 가져가서 전체 주도권이 10개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공부 습관의 총 결정권이 10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9개까지를 아이에게 주는 것. 이것은 최종적인 목표로 삼으시고요. 중학교, 늦어도 중등 시기까지는 90% 정도의 주도권이 아이한테 간다라는 느낌으로 아이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계속 결정권을 주셔서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이걸 시도하다 보면 무조건 공부량이 줄어들고요. 뭔가 잘못 가고 있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시도를 하지 않았던 100% 모든 학부모님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 시도예요. 자,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내신평가를 보죠. 중간기말이라고 하죠. 그때가 되면 이제 자기가 일주일 단위의 공부 계획을 짜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 보기 한 달 전, 3주 전, 5주 전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에 따라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시도를 초등 때 안 해주시고 끝까지 본인이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한 장이라도 더 풀게 하려고 주도권을 놓지 않으시는 경우에는요. 중학생이 됐는데 계획표를 짜본 적이 없어서 스터디 플랜을 짜본 적이 없어서 중간고사는 다가오는데 무슨 과목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되게 열심히 스터디 카페에 가서 막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중요하거나 본인한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어딘지를 몰라서 외웠던 단어를 계속 외워요. 지금 부족한 건 수학의 몇 단원인데, 국어의 무슨 문법인데. 자기주도 공부를 하는 아이들, 중등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 공부를 위에서 내려다봐요. 왜냐하면 이 공부 하나하나의 결정권이 본인이 있었고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어 선생님이 프린트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워오래가 아니고요. 이번 시험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니까 지금 여기 부분에서 교과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프린트는 이렇게 활용을 하자라고 본인 공부에 대한 큰
큰 설계도가 본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런 아이와 지금 자기가 시험은 다가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다 갔다만 하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효율을 못 내는 아이. 결과적으로 누가 더 유리할지는 아시죠? 그래서 주도권을 꼭 줘보시라는 거예요. 자, 3단계는 실제로 아이가 계획표를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계획표 세우라 그러면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게 뭐냐면 계획만 잘 짜요. 계획은 번지름해요. 계획은 그럴듯해요. 계획은 잘 짰대. 실천이 안 되죠. 자, 우리 애만 그런 걸까요? 모질한 걸까요, 우리 애가? 자, 우리 부모님들 다이어트 계획 세워보셨죠? 성공했다면 지금 이렇게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계획이란 것은요, 그러니까 뭐 실패할 거예요, 실패해도 돼요, 이게 아니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계획을 처음부터 멋들어지게 세우고 그 계획대로 100%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없다. 그렇다면 더 많은 계획을 세워보고 더 많은 실패를 해봐서 도대체 이 계획이 문제였는지 내 실천이 문제였는지 이 계획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매칭을 해가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데 이 과정도 부모님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공부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죠. 대부분 안 따라옵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수학을 덜 풀었는데 엄마만 슬퍼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해서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풀 수 있는 날도 있고 못 푼 날도 있죠. 자, 그러면 혹시 근데 또 이거 말투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열정이 너무 가득한 경우 거의 이제 형사로 돌변을 해요. 풀었어, 못 풀었어. 못 풀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말해. 네가 말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건 공포 드라마예요, 이거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따뜻한 가족 드라마. 네. 다 못한 다음에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고요. 계획을 짜실 때 미리 근데 만약에 이거 좀 양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다 풀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못 풀면 이거 다 못 푼 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한테 물어봐 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도 뭔가 대답을 하겠죠. 그 대답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겠죠. 네, 그러면서 계속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식탁은 협상 테이블이에요. 우리는 굉장한 이제 협상가가 되셔야 돼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이의 생각이 어떤지 들은 다음에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나의 패를 꺼내 보이고 그 점에서, 그 중간에서 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면들을 돌아봤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아이만의 그런 생각이 확고해야 돼요. 벌칙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 벌칙 역시 아이가 동의하고 아이가 수긍할 만한 수준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안 풀었다고 해서 막 10장 더 풀어. 다 못 풀면 못 자.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벌칙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계획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아이가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풀면 좋은데 다 못 푸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자기의 일상을 예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도 진짜 이 송파 지역의 교육열 열기를 너무나 많이 실감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량과 속도부터 올리려고 하세요. 일단 많이 풀어. 일단 최상위 문제집 있으시죠, 다? 일단 사놓고 보고, 일단 많이 풀고, 일단 분량을 최대한 늘리고, 일단 학원 개수를 늘려. 그리고, 자, 많이 해? 빠르게 하게 만들어야지. 속도를 막 높여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외우게 만들고, 더 많이 풀게 만들어요. 자,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등학생 그리고 대입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이에게 하나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유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뭐가 내 아이한테 유리할까를 계속 고민하듯이 분량과 속도부터 올리는 경우에는요, 네, 열심히는 하지만 효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족함을 엄청 많이 느끼고 시행착오 할 거고요.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된 주도 있고 잘 된 주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거고 최소 3년이 걸립니다. 3년 정도 계속 열심히 하시면서 아이가 본인 공부에 주도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이제 아이가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되면 분량과 속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초등 전국, 우리나라에 전국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등 부모님들이 초등 졸업시험으로 아이들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달리세요. 졸업시험도 없죠? 없는데 초등 때 실력이 무언가를 결정해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엄청 불안해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서 뭔지 모르지만 뒤처지지 않으려면 일단 달려.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일단 시켜.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 하시죠. 지금 그쵸? 막 학원비도 걱정되고, 그리고 또 어떤 학원도 걱정이 되고 막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과정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는 데는 어떤 불안이 있냐면, 초등 6학년 정도 때의 수준으로 무언가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으시거든요. 네,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결정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대입에서 성적 내는 아이들 초등 6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전 자신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지금 분량과 속도 올리지 마세요. 본인이 공부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뭔가를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공부 주도권을 갖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엄마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계속 물어본다면요, 아이한테 일단 혼자서 한 번만 해봐. 더 해봐. 해도 안 되면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뒤로 한 발 빠져 계세요. 비켜봐. 일어나봐. 왜 자꾸 일어나래, 앉아있는 애를. 그죠? 거기 자꾸 앉으려고 하시죠? 다리가 아파서. 애자리에 앉지 마세요. 자꾸 비키라고 하지 마세요. 자, 일단 한 번 더 시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성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본인이 될 때까지 한 번 더 시도하고, 다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서 아이한테 외로운 마음이 들게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해봐도 안 되면 엄마가 도와줄 거고 지금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해서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 힘들든 일기를 쓰다 막혔든 간에 무언가 더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도 알아요. 집에 오면 아이도 약간 어두운 기운이 있는 거 알죠? 엄마가 나를 쳐다보고는 있는데 저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공부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거라는 걸 아이도 알아요. 이제는 느낌이 오죠. 그러면서 본인도 약간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간식 먹으면서도 약간 눈치가 보이고 TV 보면서도 눈치가 보이는데요. 자, 그럴 때 막 아이랑 기싸움 하듯이 저것이 언제부터 시작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실 때 아시죠? 눈 마주치지 마세요. 너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엄마는 상처받지 않아. 그리고 너가 무슨 대답을 하든 엄마는 크게 심각해지거나 화가 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방법은 돌면서 질문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몇 안 되는 스텝인데 이 스텝으로 되게 관계가 달라져요. 애들이 여기 앉아서 뭘 하고 있죠? 속이 터지죠? 그럴 때 돌면서 오늘 공부는 근데 언제부터 할 거야? 되게 바쁜 일 있는 것처럼 가서 냉장고를 열죠. 없어요. 바쁜 일 없고 꺼낼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는 엔간해서 대답을 안 해요. 쉽게 대답 안 하죠.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생각을 시작해요. 우리가 하는 질문의 역할은 생각이에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툭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해온 게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죠. 30분만 버틸까? 오늘은 진짜 피곤하다. 1시간을 버티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본인도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다니죠. 공부하다 말고. 왜 자꾸 물을 먹죠? 사막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툭 하면 자꾸 물을 먹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물을 떠다 주세요.
물 때문에 공부 못하는 줄 알고. 그거 아니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물이 아니잖아요. 목마름이 아니라고요.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지루하고 끝이 나지 않고 아우 힘들어 해서 자꾸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때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들어가, 엄마 물 갖다 줄게.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애가 들어가서 앉아서 한들 효율은 나지 않을 거예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얘한테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언제 끝나? 몇 분 걸려? 몇 쪽 남았어? 몇 문제 남았어? 하면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가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덜했지만 이제 너 조금만 더 집중하면 끝이 보일 것도 같아 라는 질문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애가 알겠어요? 20분이 걸리나 30분이 걸리나 모르죠. 그리고 대답을 한들 정확할까요? 그거랑 항상 비껴가겠죠.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러면 애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애가 뭐라고 대답하건 상관없이 늘 대답은 똑같아요. 얼마 안 남았네. 아, 거의 끝나가네. 몇 쪽이라고 대답하는지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되게 기계처럼 대답하세요. 아, 거의 끝나가네. 아유, 힘들었겠네. 많이 했네. 그래, 그래. 얼른 끝내고 와. 하면서 아이가 기분 좋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 내가 지금 조금만 더 집중하면 끝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는 사진만 찍어 가세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여기는 설명을 하지 않지만 다 아실 거예요. 공부 환경은 너무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요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춘기 때, 그리고 정말 공부를 자기가 잘하고 싶어 하는 순간에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요것들 초등, 중등 시기에 무조건 원칙이다. 이것도 안 해주고 내가 공부하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해주시고요. 네, 지금 오늘 드린 내용들은 이 책에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함께 키우자라는 말을 진짜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함께 키우고 싶다. 나도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다 하시면요. 이렇게 여기로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첫 번째 숙제 내드린 거 오늘 집에 가서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입니다. 플래너 미리 준비하셨다가 아이들과 공부 계획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는 어머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 2학년 아이는요. 1단위로만 쓰고 있을 때 주 단위로 확장을 결국 해야 되고, 혹시 이번에 중간고사 봤나요? 처음으로? 공부 계획 잘 짜던가요? 네네. 그런데 아이가 보세요. 본인이 1단위로 짰는데 이번에 중간고사도 계획을 잘 세웠고 뭐 결과도 괜찮아요. 만족스러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엄마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네네. 엄마가 절레절레 하셔서.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결과가 마음에 드는 엄마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럴 때는요, 아이한테 너가 지금 해온 방법들도 너무 좋다, 좋은 방법이라는 것 일단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하나하나 개입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잘 해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 많지 않고요.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너가 한 번만 비교를 해보자. 딱 일주일만. 너가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듣고 왔는데 여기 갔다 오신 거 집에서 엄청 어필하셔야 돼요. 엄마 공부하고 왔다고. 네. 저기 너 학교 간 사이 엄마 넷플릭스 안 봤다고. 애들이 엄마들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등교하는데요. 자, 그거 아니고 엄마도 공부하고 왔는데 일주일 단위 계획을 짜는 것이, 그러니까 그 엄마의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잘했던 고등학생 형아 누나들, 소위 말하는 전국 최상위권 형아 누나들은 일주일 단위 플래너가 기본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면서 일단 아이한테 쑥 던져 놓으세요. 그리고 정 안 하면 두세요. 본인이 학원이든 학교든 친구들이든 어디선가는 지금의 플랜 쓰는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둘째 아이는 4학년이고 아직 뭐 몰라, 공부에 관심이 없고 본인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 이 친구한테는 공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몰라. 그치, 모르지. 그래, 나도 모르겠더라. 요리 시작할 때, 밥하기 시작할 때 몇 분 걸릴지 감이 안 와.
하면서 모를 수 있다라는 사실 역시 공감을 해주세요. 애가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고요. 엄마한테 반항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감이 안 오지? 한 30분 걸릴까? 아니면 한번 재볼까 우리? 해서 아이가 그 시간 개념에 관심을 갖도록만 일단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이미 누나가 플래너를 짜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네, 곧 소식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쉽고 재밌으니까 읽었죠. 여기에서 올려주고 싶어요. 근데 얘가 다음 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어려운 책이 나오면 또 중단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특징은 정말 대부분 비슷해요. 뭐냐면 이 정도로 재미있는 책이면 조금 더 글이 많거나 어려워도 읽어는 보겠다. 일단 들쳐는 보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책 한두 권 정도는 집에 깔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전복이라고 온라인 서점에 치세요.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치세요. 검색을 하면요, 그 책에 대해서 검색 그 정보가 나오는데 그건 안 중요해요. 이미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었으니까. 이 책을 구입하신 분이 구입한 책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책을 구입을 해요. 어른 책이든 아이들 책이든 좋았다라고 하는 책을 검색했을 때 밑에 나오는 책 중에서 그 다음 책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주제가 같던지 글밥이 비슷하던지 아니면 그 종류, 장르가 비슷하던지 어쨌든 요거 좋아했던 애들은 요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책들을 아이랑 같이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보면서 표지만 보고 일단 흥미를 끄는 제목이든 그림이든 재미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아이한테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미리 보기 기능도 있고 주말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실제로 살펴보면서 살지 말지 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라고 해서 부모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다음 스텝의 책들을 준비를 해가는 과정들이 그거는 어떤 사교육에서도 못 해주는 거예요. 아이 맞춤형 다음 책을 큐레이션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저는 함께 책을 읽고 있고 아이의 독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몇 번 해보시면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요. 처음에 시도할 때는 조금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술학원 고민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국어학원, 논술학원, 독서학원 지금 막 뭐 공사한다 싶으면 국어학원 들어오죠. 논술학원 들어오고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지는데요. 말씀하신 데 이미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에게는요 꼭 필요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필요하지 않고요. 어떤 아이들은 일정 시간 도움을 받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도움이 필요 없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필요 없는 아이들은요 원래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주로 막 혼내지 않아도 그리고 억지로 책을 막 사다 주고 사정하지 않아도 책을 꾸준히 본인이 좋아서 읽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굳이 그곳에 가서 그 커리큘럼에 맞춘 독서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원래 책을 안 좋아했고 진짜 너무너무 안 읽는다. 그리고 문해력은 정말 바닥이다. 내가 봐도 진짜 얘는 너무 문해력이 걱정된다 라고 하실 때는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활용하실 때는 그곳에서 아이가 어떤 그 쓰기 위주로 가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논술이라고 붙여놓고 우리 학원에서 가장 우리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논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써갔을 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그게 제일 어렵고 많은 사고력과 논리력을 필요로 하고 집에서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논술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자, 모든 결과물들은 중등 이후에 나온다라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아이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쓰는 방법을 알려줘서 거의 받아 적는 형식까지 가는 학원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사고력과 논리력이 없고 인풋, 즉 입력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일단 출력부터 만들어내는 학원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취미이자 가장 열심히 하는 일들이 학원 상담이에요. 방이동 학원 제가 안 가본 데 없어요. 정말요. 말만 하세요. 다 가봤어요. 못 가요? 전화라도 해요.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뭘 알고 있냐면 대부분의 국어학원들, 논술학원들이 당장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스킬이 점점 늘고 있구나 라는 점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애들요, 작정하고 앉혀놓고 쓰라고 쓰는 방법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거, 그 실력으로 무언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결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정말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논리력, 문해력으로 고등학교 때 제대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걸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요. 초등 때 누구는 두 쪽 쓰고 누구는 한쪽 써서 나는 슬퍼.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집에서는 도저히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데 물어봤더니 엄마 나 그럼 거기 가면 좀 읽을래. 거기 선생님 착해 보여. 뭐 요 정도로 마음이 열렸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가서 한 달, 두 달 시켜보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세요. 실제로 책을 안 읽던 아이가 읽기 시작을 하고 뭔가 입력되는 느낌이다. 선생님이 출력을 강요하거나 출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학원을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이 아이의 독서량, 문해력을 노출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만의 책의 길을 찾고 책이 이제 습관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끊을 줄도 아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끊으면 죽을 것 같죠? 막 차라리 절 죽이세요. 영어는 못 끊어요. 막. 그 정도로 우리가 학원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이고요. 끊었을 때 당장 아이의 실력이 곤두박질 칠까 봐 걱정하시는데요. 자, 그럴 정도로 아이가 도대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도권이 없다라고 하실 때는 지속을 하시면서 좀 더 시간을 주시되 이제 좀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교육을 정리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미덕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잘 모르니까 일단 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등록해. 잘 몰라. 그냥 다녀. 또 등록. 그 시간을 아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애들이 학원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단순히 저희 셔틀이 10분이면 오니까 서툴이 문제가 아니에요. 갔다 왔다 쓰는 에너지와 그 학원에 다음 주에 다시 가기 위해서 준비해 가야 되는 숙제 있잖아요. 여기 사교육 종사자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학원들이 그 학원에 그 아이의 그 성적을,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이기적으로 일하는지 아세요? 다 모르겠고 영어 학원이니까 얘는 영어 실력만 잘 나오면 그 엄마가 이 학원 안 끊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학이 엄청 부족하고 혹은 학교 수행평가가 너무너무 지금 준비할 게 많은데 그런 거 봐주지 않아요. 이거만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데 바쁘고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 학원 숙제부터 해야 되니까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밤 1시, 2시까지 해도 숙제는 끝이 나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은 더 못하고 중학생이 되면요 아이들이요 푹 쉬어요. 언제 쉬냐?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자요. 정말. 자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자요.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2시까지 해도 안 끝나요. 숙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매일 2시, 3시까지 되게 열심히 숙제하고 노력하는데 수업 시간에 못 들었죠. 수업 시간에 다 놓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다시 보충하려니까 학원을 가거나 인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한 일부 아이들, 고개를 들어보면 한 명이 눈이 떠 있다고 하더군요. 쟤는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혼자 선생님의 시선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정도로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하는 일부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 관련된 단원의 이해가 끝났어요. 공부는 무조건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하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시간에 이해가 끝난 아이랑 그 시간에 못 듣고 다시 설명 듣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아이랑 같은 시간을 공부한다면 같은 성적이 나올까요? 같은 성적을 위해서 같은 시간을 투입해야 될까요? 아니죠. 계산 나오시죠? 그 수업 시간에 최대한 받아먹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막 애를 1시, 2시까지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학원 좋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중등까지의, 초등부터 시작해서 중등까지의 모든 수업 시간에 아이가 하는 태도와 선생님을 대하는 선생님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그대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됩니다. 그대로. 어떻게든 사교육으로 성적만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수시 버리실 거예요? 죄송해요. 미취학 어머님도 계신데 지금 수시 타령해서. 근데 수시 정시 이 정도는 지금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초등 키우시면요. 수시는 절대 버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정답. 굉장히 큰 카드 한 장이 학교 생활에 있어요. 수업 시간에 2명이 눈이 떠 있는데 얘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 아이로 키우시면요. 노력에 비해 결과가 잘 나오는 정말 효율 높은 아이들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집중 잘하고 학교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존경하는 아이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